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법 간단히 보고 문자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특징을 탐구 내용을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였죠. 그죠? 일단 그 일반적인 경우에 수능에서 문법을 이제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되는지도 잠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 있잖아, 예문 있잖아, 보기에. 그럼 이거를 문법을 보통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 전체를 문법은.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만 잘 보면 되고, 자 내가 고전 문법 풀 때 뭘 반드시 보라고 했죠? 현대어플을 반드시 보라고 했죠. 현대어플가 제시가 돼 있으면 현대어플을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 밤해가 있잖아. 밤해가 있죠. 그럼 현대어플의 이 밤해가 뭐로 되어 있는 거야? 이걸 하나씩 한번 대화 한번 시켜볼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얘는 지금 밤해로 되어 있죠. 밤해. 그래서 현대풀이에서 이 원문에 대응되는 부분에 밑줄을 쳐주면 돼. 그 다음에 조자가 있는데, 조자는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저가 있죠. 비저. 비저는 비저. 오케이. 그 다음에 의원다료가 있어. 의원다료. 의원다료는 의사한테.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밑줄만 치면 되겠죠. 그죠? 지금 다 쓰긴 하지만. 그 다음에 뜨들이 있어요. 뜨들. 얘는 뜻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딱딱딱 그 해당하는 부분만 밑줄치고 굵은 글씨 냈으니까 그 부분 딱딱 선지를 보면서 문제 풀면 대부분 해결이 되거든요. 다 읽을 필요 없이. 자, 1번. 밤해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체안과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를 따르지 않았으면 할 수 있군. 자, 선지만 봐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지. 선지만 봐도. 현대국어와 달리 모음조화를 따르지 않았다? 일단 땡. 지문이고 뭐고 볼 필요가 없고, 현대국어는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고 있고 중세국어는 모음조화를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지 자체가 그런 일반적인 그 중세와 현대 문법 규칙에 어긋나는 선지야, 사실은. 그리고 뭐 분석을 굳이 해보자면 이게 이제 시험에 응용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미음이 연체돼서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에는 사실 어떤 게 쓰인 거야? 부사격 조사로. 이거 관형격 조사 아니다. 여기에 부사격 조사로 여기 쓰인 거야. 요 애가 쓰인 거야. 근데 관형격 조사 형태가 똑같지, 얘들아. 관형격 조사에도 이게 있지만 부사격 조사에도 이게 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이거 뭐 예를 들면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그거 조합해서 문제로 구성할 수 있겠죠, 선지로. 근데 앞에가 양성이잖아. 뒤에도 양성이죠. 모음도 지켰네. 맞잖아, 그지?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이고요. 2번 조자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반침이 표기에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그냥 보면 되고, 맞잖아. 비저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이어적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저. 자, 지읒받침 넘어갔어. 그죠? 현대국어와 다르잖아. 4번 의원 다료를 보니 현대국어와 다른 형태의 부사격 조사가 쓰였음을 알 수 있군. 다료라는 게 없잖아. 그죠? 한태로 좀 해석되어 있네. 없잖아. 자, 그 다음에 뜨들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어두장군 여기 있잖아. 그지? 이거 틀린 사람 없죠? 다 맞았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16번, 21번 독서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량이 꽤 많은 편이고 길이도 좀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꽤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문 길이가 길고 정보량도 많고요. 어떤 건 지문 길이가 길고 정보량이 뭐 많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얘는 뭐 그렇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27번, 30번 마지막 독서 지문인가? 걔는 또 정보량도 많은 데다가 어려웠었죠. 그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민법에서 가나 두 개의 지문이 되는데 민법에서 불법 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아니 거기 앉아. 그냥 촬영해. 불편하잖아. 거기 앉아. 네네. 촬영해. 가방만 보고. 다시 할게요. 민법에서 불법 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이 된다. 뭐 상식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때 고의는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거고, 과실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뭐 앞에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실은 막연하게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실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죠? 예상하지 못한 거야. 과실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그럼 과실은 자, 여기 밑줄 쳐보면서 과실은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정상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상 보편적인 사람인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까지 밑줄 쭉. 일단 개념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했죠. 과실은 뭐뭐다, 그죠? 뭐 정상적으로 요구된다는 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상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주의 의무의 기준이 얼마만큼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되니까 사회 평균인 만큼 주의 의무를 다 했으면 돼, 이런 거죠. 자, 즉 일반적 개인의 능력, 사정 등 고려하지 않는다. 밑줄. 일반적인 개인의 능력이나 사정 등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되게 뛰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조금 주의 의무, 그러니까 주의하는 게 뭐 좀 그런 게 신체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잖아, 능력이, 그지? 개인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뛰어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그 사람들 개인 사정 봐주지 않는다는 거야, 법으로 조기할 때. 그냥 평균 딱 정해서 한다는 거야. 그런 의미고. 그리고 손해는 불법행위 전후에 따른 피해자의 이익 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대요. 얼마만큼 이익이 줄어들었냐, 뭐 이런 거겠지, 그지? 손해를 봐서 얼마만큼 줄어들냐. 100에서 뭐 50으로 줄어들었다. 그럼 50 이제 손해를 본 거죠.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상식이죠. 이는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법적 정의가 구현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대요. 밑줄 쳐보자. 피해자가 손해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돼?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자, 그리고 이를 이제 법원에서 인정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당연히 배상을 해야겠지, 그지? 자, 그런데 이렇게 표시해볼까? 그런데 뭔가 다른 내용이 나올 거야. 다른 내용, 그죠? 그게 상반된 내용일 수도 있고 아예 좀 다른 화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의미가 두 가지거든요. 상반 아니면 화제 전환. 자, 그런데 피해자의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이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대. 밑줄 쳐볼까? 피해자의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이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대. 예를 들면 여러분,
횡단보도인데, 응? 적색 신호등이었어. 가면 안 되잖아. 무단횡단처럼 건너온 거야. 건너다가 차가 와서 박았어. 그럼 과실이 있잖아. 그죠? 뭐 그런 거.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이때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면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 되게 중요해서 형광펜을 표시 한번 해볼게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면,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는 형광펜 표시.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적색 신호등에 이렇게 막 건너려고 하는데 저기서 어떤 차가 막 달려오는데 그 차 운전자가 저 새끼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와서 박은 거야. 그러면 피해자의 과실은 인정 안 되고 가해자가 무조건 잘못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겠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니까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 자, 하지만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면 형광펜 표시.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면 고의가 아니야. 과실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밑줄 쳐보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 본인도 본인의 과실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죠?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까지 쭉 밑주시면 됩니다. 모르고 있어. 과실로 주의미를 좀 다 못하긴 했어. 근데 고의로 그런 건 아니야. 근데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어. 그럼 가해자한테 100% 책임을 물으면 좀 억울할 수 있잖아. 저 사람도 잘못이 있는데요. 뭐 20%, 80%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건 부당하니까 어떻게 돼?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야. 그래서 여기 형광펜을 표시 한번 해보자. 다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시하고요. 옆에 이렇게 써줘. 여백에. 이 말의 의미는 뭐지?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와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와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계속 볼게요. 이러한 시각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고려 손해에 대한 부담을 배분하는 것까지를 법적 정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 그 피해자 뭐 과실 한 20%, 가해자 과실 80% 여기까지 하는 것까지. 자, 이를 법적 정의 관점에서 배분적 정의라고 말한대요. 자,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도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과실상계라는 걸 적용하는데 과실상계는 밑줄 쳐볼까? 과실상계는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중에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을 감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이때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판단할 때도 사회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앞에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과실상계를 공정하게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사회평균을 기준으로 삼는 거는 사실 여기서는 뭐 어려운 내용이 뭐 거의 없고 아까 내가 형광펜으로 표시하라고 한 부분 있죠. 그 부분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응용해서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 변형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나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관련 있는 내용이죠. 가라. 자, 불법 행위가 여러 명의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공동 불법 행위라고 규정을 한대요. 공동 불법 행위가 가해자들의 고의 없이 과실만에 의해 발생했고 그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가해자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을 감액할 수 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앞에다 뭐라? 그렇잖아. 앞에다 나온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공동이냐 단독이냐 그거 차이만 있고, 자 과실로 그랬어. 과실로. 근데 그 가해자들 과실로 그랬을 때는 피해자도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뺀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야. 자, 그런데 여기는 밑줄 쳐보자. 공동 불법 행위는 가해자 각각의 과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미친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당연한 거죠. 5명이야 가해자가. 그럼 누구는 뭐 100 중에서 20% 책임, 누구는 뭐 30% 책임 이럴 수 있잖아.
자, 이때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여기도 밑줄 쳐볼게요. 자, 요때 얘들아 요때 그럼 이거 정리를 잠깐 좀 해보면 일단 과실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과실을 전제로 하고요. 과실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자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방식. 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로 조금 나눴냐면 연대 방식과 개별 방식으로 나눴거든요. 연대 배상, 개별 배상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들이 연대 배상이 안 되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연대 배상이라고 써볼게요. 연대 배상. 연대 배상. 뒤집어냈어. 진짜. 연대 배상. 원칙. 자. 여기서 연대 배상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액 전체를 가해자들이 함께 책임지는 방식을 의미한다. 뭐 이 정도까지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이는 과실이 경미한 가해자도 본인 외에 다른 가해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단독으로 손해배상액 전체를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밑줄 쳐볼까? 과실이 경미한 경우 가해자라도 통해서 손해배상액 전체를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까지 밑줄 쭉. 5명이 아니 3명이라고 하자. 3명이 가해자야. 공동 가해자. 근데 2명이 빈털털이야.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예를 들면 나의 그 잘못의 비율이 10%밖에 안 돼. 나머지 90%고 그럼 내가 다 배상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대신 뭐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원래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밑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살짝 건너뛰고 손해를 원래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대요. 이 연대배상 방식이. 이 방식에 따르면 이 방식의 색깔펜으로 동그라미 하고 이 방식이 뭐지? 이게 뭐야? 이게 A야. 얘들아 이게 A. A지? 그래서 동그라미하고 연대배상 거기 써주면 돼요. A 이 방식에 동그라미하고 연대배상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방식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피해자 각각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관계없이 가해자들 공동으로 책임다. 밑줄.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각각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관계없이 가해자들 공동으로 책임진다. 예를 들면 뭐 가해자 1이 50%야. 가해자 2가 30%, 가해자 3이 20%인데 그 손해에 영향 미치는 데 관계없이 그냥 가해자 공동으로 그냥 어쨌든 너희 다 같이 셋이 해서 100% 물어줘. 손해 준 거. 이렇게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주고 있어. 피해자 갑이 가해자 을과 병의 공동 불법 행위로 100만 원 손해를 입었을 때 갑의 병의 과실이 오케이? 각각 10%, 30%, 60% 인정되면 을과 병은 갑의 전체 손해 중에서 10%만큼 감액된 금액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과실도 10% 있으니까 그거 빼고 해야 되는 거지. 빼고, 그죠? 빼고. 그러니까 이 을과 병 둘이서 90%를 배상해야 돼. 근데 이때 법원에서는 과실의 비율만 판단하고 각자가 실제 배상할 금액을 지정해 주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법원에서 이른다는 거야. 자, 을은 30%, 야, 을은 30%. 그리고 병은 60%.
이렇게 비율만 판단하고 야 실제로 배상한 건 너희들이 알아서 자 이렇게 판단만 과시 비율 이 정도다. 배상할 때는 알아서 합의해서 뒤에 내용 좀 보자. 자 판단하고 각자가 실제 배상한 금액을 지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을과 병은 법원이 판단한 과실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각자가 배상할 금액을 합의해서 정하게 된다. 야 내가 30%고 너가 60%래. 어떡할 거야? 내가 30 할까? 너 60 하고? 아니야 돈 없어. 야 병이 야 돈 없어. 나 30%만 할게. 너가 60%해. 돈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만약 가정법도 썼죠. 가정법을 썼고요. 가정법을 썼다고 해주세요. 가정하고 있죠. 가정 만약 병이 파산 등의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을이 연대 책임자라는 이유로 90만 원 모두 배상하게 될 수 있다. 여기 밑줄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죠? 충분히? 그러니까 비율이 30%고 병이 60%니까 이렇게 배상을 실제로 그 피해자한테 지불하라고까지는 안 해. 그냥 비율만 딱 줘가지고 법원은. 어떻게 실제로 지불할지 배상해서 지불할지는 너희들 알아서 합의해서 정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하지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독립적으로 일어난 여러 불법 행위가 우연한 이유로 하나의 손해를 일으켜 공동 불법 행위가 되는 때도 있는데 과실이 가장 적은 사람인데도 손해배상의 전액을 배상하게 된다면 특히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밑줄 쳐볼까 얘들아? 독립적으로 일어난부터 해서 끝까지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줄이네. 6번째 줄까지. 그러니까 서로 몰라. 관련성도 없어. 근데 그 시간에 하필 우연의 일치로 세 개의 어떤 사건이 동시로 각각 발생했는데 그 세 개의 사건이 피해자한테 다 피해를 준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럼 그때도 연대배상하면 어떻게 돼? 나 저 사람 오늘 처음 봤고 내가 일으킨 사고는 저 사람이 일으킨 사고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가 나머지 두 사람의 어떤 피해 준 것까지 그 피해자한테 피해 준 것까지 제가 다 보상하라고요? 저는 절대 못해요. 당연히 누구라도 못하겠지, 그렇지? 그렇잖아.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제로 배상한 경우 초과 부담한 만큼의 금액을 다른 가해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야씨 얼마나 이거 복잡해. 또 소송을 해야 돼. 하지만 청구를 받은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으면 청구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돈 많은 놈이 있다는 생각이네. 돈 많은 놈이. 그치? 자, 이를 고려해서 판례에서 어떻게 하냐? 판례에서는 여기 밑줄 쳐볼게요.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연대 배상 방식이 아닌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만큼만 개별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밑줄 쭉 치고요. 예외적으로 괄호를 쳐볼까? 예외적으로 괄호. 오케이? 그리고 B 이 방식은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B 이 방식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네모로 이렇게 해볼게. 네모. 개별 배상 방식은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회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공모회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냥 우연히 그렇게 그죠? 전제로 손해배상액이 거액이고 가해자 각각의 과실이 손해에 끼친 영향의 차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경우. 자, 얘들아 여기 B 이 방식에다 개별 배상이라고 써주고요. 색깔펜으로 네모하고 써주고 여기 각각 표시 밑줄에서 번호를 붙여볼 건데 자 개별 배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뭐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요건 뭐죠? 공모행위가 없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야. 공모행위가 없어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공모행위가 없어야 됩니다. 공모행위.
행위가 없어야 되고, 그지? 두 번째 요건 뭐죠? 손해배상이 거액이야. 손해배상이 거액이야. 거액인 경우, 그지? 손해배상이 거액인 경우, 막 억단이. 야, 내가 뭐 억을 다 물어줘야 돼. 그럴 수 없잖아, 사실, 그지? 세 번째, 가해자 각각의 과실이 손해에 끼친 영향의 차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여기는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명확하게 있는 경우. 오케이? 차이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쟤는 50, 얘는 30, 얘는 20.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어때? 법원의 판단으로 적용될 수 있대. 이런 경우에. 알겠지? 오케이? 됐습니까? 셋 다 갖춰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세 가지 요건 다. 이 방식에 따르면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 각자의 과실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가해자가 실제 배상할 금액을 지정한다. 예를 들어 법원이 피해자 가해자 1의 과실 비율을 1대1, 피해자 가해자 2의 과실 비율을 1대3라고 판단해 가해자 1, 2 각각의 실제 배상 금액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제 지정해서 야 너희 실제로 이렇게 배상해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방식에 따를 경우 여기 밑줄 쳐볼게요. 이 방식에 따를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각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문제점 또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피해자 입장에서의 문제점이나 뭐 어려움인 거죠. 그러면 자, 두 명이면 어떻게 해? 소송 따로 해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번거롭고 또 비용이 2배로 발생하는 거잖아. 그치? 자, 하지만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방식이다. 밑줄.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만 부담한다면 된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방식이다. 이건 개별 배상 방식의 어떤 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가해자에 해당하는 게 가해자에게 해당하는 적용되는 이점이긴 하지만 그죠? 근데 맞는 말이죠.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30% 피해를 줬으니까 그것만 딱 배상하면 되니까. 됐나요? 오케이. 문제는 이따가 좀 풀어보고요. 자, 그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질문을 먼저 볼까요? 27번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했어. 그게 낫지. 재민아? 자, 볼게요. 이거 좀 지울게요, 그죠? 그리고 이거 독서 지문이 내 생각엔 시험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제일 어려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비문학 지문이 강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문학이 더 어려운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볼게요. 정보량이 되게 많고 엄청 많은 그런 질문이요. 지문의 길이는 얘가 제일 짧은 것 같긴 한데 실제 정보량은 굉장히 이제 많은 질문이어서 정보량이 많을수록 좀 어려운 난이도도 좀 일반적으로는 뭐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27번, 30번 질문인데. 자, 구조물은 부재를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인 하중을 받는다. 부재는 구조물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게 구조물이 부재를 바탕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부재라는 건 그러니까 구성 요소나 재료 같은 거겠죠. 구조물이란 거 이러면 쉽게 뭐 건물 같은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건물 재료 같은 것들을 여기서 부재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하중은 뭐죠? 하중? 외부에서 작용하는 이 하중이야. 외부에서 작용하는 이 하중. 그렇죠? 자, 구조물은 하중에 의해서 파손이 되어서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부재에 가해질 하중과 부재의 허용 하중을 계산을 해야지 건물이 무너지지 않겠죠. 자, 허용 하중은 뭐냐?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부재에 허용되는 하중의 최대값이다. 밑줄 허용하중은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부재에 허용되는 하중의 최대값. 그러니까 이제 뭐 100 정도야 최대값이. 허용하중이. 100 이상 넘어가면 무너질 수 있는 거야. 하중이 그 이상이 가야지.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 부재에 가해질 하중보다 부재의 허용하중을 더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건물 만들 때 그럼. 부재에 가해질 하중보다 부재의 허용하중을 더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크게 해야지. 작게 하면 무너지는 거야. 건물 무너진다. 그렇잖아. 그래서 하중보다 허용하중이 더 커야지. 그 정도 부재에 가해질 하중이 실제로 가해졌을 때 건물이 안 무너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밑줄 쳐보자.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부재에 가해질 하중보다 부재의 허용하중을 더 크게 설계해야 된다. 밑줄. 계속 화면을 침체해. 자, 하중에는 부재 단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수직 하중이겠죠. 그죠? 부재 단면에 수직 하중은 부재를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부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여기다 각각 밑줄 쳐볼까? 부재를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밑줄 치고, 부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밑줄 치고, 번호 1번, 2번 이렇게 붙여 주세요. 이게 이제 수축시키는 거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거 이제 늘리는 거. 자, 얘를 각각 뭐라고 하냐면 압축 하중과 인장 하중이라고 합니다. 얘는 압축 하중. 얘는 인장 하중.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인장하중이 중요해. 인장하중이 중요해서 내가 색깔펜을 지금 인장하중을 쓴 거고, 연결시켜보자.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압축하중 밑줄치고 두 개 연결하고,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인장하중을 두 개를 또 연결시켜 주세요. 근데 여기 인장하중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죠. 인장하중은 한 번만 다시 해보세요. 네, 부재를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압축하중을 두 개 연결시키고, 부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인장하중 두 개를 연결시키고, 인장하중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형광펜 표시를 하고, 자, 일반적으로 부재는 압축하중보다 인장하중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다. 형광펜 표시. 부재는 압축하중보다 인장하중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다. 형광펜 표시. 그럼 여러분, 압축하중이 더 중요해? 인장하중이 더 중요해? 구조물 만들 때 당연히 인장하중이 더 중요하겠죠. 더 취약하다며 그럼 이걸 더 신경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야, 인장하중. 자, 따라서 구조물을 설계할 때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은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는 게 당연할 거고,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단면에 작용하는 허용 응력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슬슬 어려운 말도 나오는데 여기 형광펜을 쭉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단면에 작용하는 허용 응력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 얘에 대한 그 하중의 최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허용 응력이란 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응력이 있을 거고 허용 응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응력에 대한 설명은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다 해주고 있어. 응력은 뭐냐? 하중에 의해 부재의 단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도 형광펜 표시해둘까? 응력은 하중에 의해 부재의 단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왜? 하중을 여러분 단면적으로 나누어 본다.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누어 본다. 여기 표시.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누어 본다. 형광펜 표시. 응력 구할 땐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누어서 하중 나누기 단면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값이 뭐가 나와? 응력이랑 값이 나오겠는 거야.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 허용 하중이 있었는데 허용 응력은 뭘까? 허용 응력. 허용 하중이 뭐였지? 허용 하중이 뭐였어요? 여기다 써줄까? 쓰면 더 잘 알겠죠? 허용 하중은 뭐였어요? 위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하중이 최대값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허용 응력은 그럼 뭐야? 아 응력이 최대값이겠지. 응력이 최대값. 그치? 응력이 최대값. 거기 나와있어. 허용 응력은 형광펜 표시하고 부재의 안전을 위해 부재의 연결 응력의 최대값 거기서 형광펜 표시하고 두 개 연결. 허용 응력과 응력의 최대값 연결. 응력의 최대값 똑같이 못 썼으니까. 30번 문항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지금 형광펜 표시한 부분 있지 얘들아, 이게 30번 문항의 3번 선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거기 그것까지 써주면 더 좋겠지. 왜냐면 30번 문항을 또 활용해서 변형시켜서 문제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내 생각에는 다른 걸 좀 응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30번 문항의 3번 선지를 여기서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그래요. 자 계속 볼게요. 응력의 최대값으로 허용 응력은 인장 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을 구할 때는 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파악해야 된다. 왜? 그 부재의 어떤 재료적 속성이 존재하잖아. 근데 그 재료마다 속성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용 응력도 다 달라지겠지 재료마다, 그죠? 예를 들면 강철이랑 나무랑 다를 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죠? 이를 위해 인장 시험을 시행하는데 재료별로 인장 시험을 시행을 하는데 인장 시험은 10평에 가는 인장하중을 일정 크기만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여기다 밑줄 쳐볼게요. 인장 시험은 살짝 건너뛰고 인장하중을 일정 크기만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밑줄. 10편은 거기 여러분 어휘풀이 보시면 되겠죠? 10편 문제는 어휘풀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실험에 사용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걸 좀 정확히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인장시험. 인장시험이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 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다. 뭐야? 이상한 거 나온 거 아니야? 잘 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 자, 이게 얘가 쇠라서 탄성이 조금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건데 당기는 거야. 기계로 잡아 양쪽을 이렇게 잡아 기계로 이렇게 당겨. 인자하죠. 이거 위아래로 당겨 얘를. 그럼 얘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근데 이제 뭐 재료의 속성에 따라서 어떤 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어떤 조금만 늘어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유리는 어떨까? 유리 거의 안 늘어나. 팍. 근데 예를 들면 고무는 어떨까? 고무 쭉. 오케이? 이게 인장 시험이야. 자, 계속 보자. 눈이 아파가지고. 자, 계속 볼게요. 오케이.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아까 그게 128배속이었어. 아주 천천히 늘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나 진행하면서 인장하중의 변화에 따라 10편의 늘어나는 길이를 측정한다. 여기 밑줄. 10편의 늘어나는 길이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인장시험 뭐야? 자, 점진적으로 늘려. 인장하중 이거 인장하중 이거 점점 늘려. 점점. 그러면서 어떻게 뭘 측정해? 10편이 늘어나는 길이를 측정하는 거야. 얼마나 늘어나는지. 자, 그다음 넘어서 구조물의 널리 상대된 금속인 영광을 대상으로 인장시험을 한다고 해보자. 영광이 뭐냐면
금속의 한 종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냥 시편에 인장하중이 점진적으로 가해지면 시편의 답에는 인장하중에 의한 응력이 나타난다. 여기서 이 시험에서는 연관이 시편으로 쓰인 거죠. 그죠? 자, 시편의 최초 길이에 대해 늘어난 길이의 비율인 변형률을 구할 수 있대. 그죠? 뭐 그렇게 되겠죠. 자, 연강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 그죠?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서는 여기 일단 밑줄 쳐볼게요. 연강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서는 밑줄 치고요. 응력이 뭐다? 다시 한번 응력이 뭐였죠? 하중에 의해 부재의 답에 나타나는 게 응력이야. 그죠? 자, 연강의 응력과 그 다음에 응력이 가해지면서 변형이 될 거 아니야? 그 변형률의 관계에서는 자, 요거를 시험 문제 변형시켜서 내릴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색깔펜으로 밑줄치고 번호를 붙여줘야 되는데 탄성 구간 밑줄치고 번호 1번 소성 변형 구간 밑줄치고 2번 3번 변형 경화 구간 3번이고 네킹 구간 4번이 되겠죠. 네킹 구간 4번 네 가지의 구간이 있는데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자, 성기 1번 줄이다. 자, 먼저 접속어 지시어를 사용해서 그 뒤에 어떤 게 처음으로 나올지를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탄성 구간이 먼저 나오겠죠. 탄성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밑줄치고 1번 인장하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때 계속 이렇게 당겨. 아까 본 것처럼 응력이 증가하겠지. 응력이 증가할 거 아니야. 힘이 점점 강하게 조금씩 늘리니까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변형률이 어떻게 돼? 당연히 증가하겠지. 힘이 늘면 점점 변형이 많이 될 거 아니야. 조금씩. 그지? 당연한 내용인데 일단 밑줄 쳐보자.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변형률이 증가한다. 밑줄.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뒤에 뭐다? 응력과 시편의 변형률은 뭐다? 비례. 형광펜 표시. 응력과 시편의 변형률은 비례한다. 시편의 오케이? 이렇게. 자, 계속 봅시다. 어려울 것 같아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자, 이런 관계고요. 비례 관계고요. 이 구간은 재료의 탄성이 작용하는 거야. 재료의 탄성. 재료의 탄성. 여기 형광펜 표시, 재료의 탄성이 작용하는 거야. 형광펜 표시. 내가 그 뒤에 말해주는 것들 다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구간이므로 만약 이 구간에서 시편에 가해진 인장하중을 제거한다고 가정하면 거기 표시. 인장하중을 제거한다고 가정 표시. 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시편 어떻게 될까? 시편은 탄성에 의해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게 된다. 표시. 자, 탄성이 작용하는 구간이야. 그러니까 쭉 인장하중 계속 거기에 막 가고 있어. 그러다가 인장하중을 딱 제거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 당기는 제거해보면 어떻게 돼? 슈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고무 같은 거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 탄성의 정도는 탄성 계수로 나타내는데 탄성 계수는 재료마다 다른 고양 값으로, 그지?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만 유리랑 고무는 탄성 계수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지? 탄성 계수가 작은 재료일수록 탄성은 어떻다? 크다. 여기 밑줄. 탄성 계수가 작은 재료일수록 탄성이 크다. 그러면 자, 탄성 계수 1, 탄성 계수 5. 뭐가 탄성이 더 좋아? 탄성 계수 1이 탄성이 더 큰 거지. 그지?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고무가 탄성 계수 1이고 유리는 탄성 계수 5라고 그렇게 가정하면 그죠? 쉽게 이제 이해가 가죠.
아 그렇구나. 탄성계수가 작을수록 탄성이 큰 거구나. 자 이후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 하중이 가져. 여러분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 하중이 가진 거야. 그게 뭐야? 소성 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자. 요거만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뭐죠? 여기 지금 보면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죠. 인장 하중. 여기서 넘어가는 구간이야. 그럼 어떻게 돼? 소성 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거야. 얘가 마지노선이다. 그다음 쉬었다 하자. 11분까지 킬게요. 11분까지. 7시 11분.